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설득의 힘 두 번째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 요약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역시 프린트 다 밴드에 올려놨으니까요 다운받아서 보시고, 없으면 그냥 이렇게 화면이라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도 환영해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설득 전략의 뜻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설득 전략. 자, 설득이라는 게 일단 뭡니까?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신념이라 믿고 있는 것, 태도라든지 행동 등을 변화시키겠다. 요것이 설득이에요. 발음이 또. 자,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했죠. 너 그거 먹지 마! 먹고 있었어요. 먹지 마! 했을 때 얘가 왜? 물어보면 야, 이러이러한 이유니까 너 이러이러하니까 먹지 마! 이렇게 했을 때 걔가 오, 그래? 안 먹을게?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이런 것을 설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전략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설득 전략에는요, 바로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답니다. 바로 뭐냐? 이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는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를 한 거예요. 남을 설득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가 설득할 때 중요하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 메시지. 그 중요하지. 자,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청중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자, 이게 바로 남을 설득시키기 위한 세 가지 요소였답니다.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 이 순서대로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가 설득에 중요한 거야. 이것을 봤을 때 어떤 내용, 즉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우리가 구성하느냐가 바로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성적 설득이에요. 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말이 되게 하느냐, 이게 바로 설득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말이 되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납이나 연역 등의 논증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제시를 딱 한다든지, 통계 자료를 딱 가지고 와서 이러지 않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 또 다른 사람의 말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설득력을 높이게 되겠죠. 보통 이제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인용을 해서 이러하니까 논리적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에 관련된 게 바로 이성적 설득입니다. 자, 그러면 감성적 설득 볼게요. 청중이라고 적혀있죠. 자, 얼마나 청중의 마음을, 감성을 건드리느냐가 바로 우리가 설득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는 걸 감성적 설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누구? 바로 청중의 욕망이나 분노, 자긍심, 동정심 같은 어떤 감정의 호소에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감성적 설득이라는 거야. 듣는 청중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게 하느냐, 이게 바로 감성적 설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머를 사용해서 즐거움을 준다든지, 청중에 같이 이제 공감하고 동조하도록 내가 하는 말에 공포심을 자극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강조한다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흡연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할 때 이제 공포심을 자극해서 청중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역시 설득이죠. 자, 그리고 욕망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바로 누가 말하느냐,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설득이 중요하다. 그 설득의 요소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을 바로 인성적 설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 적어놨죠. 자, 말하는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바탕으로 해서 듣는 사람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야. 자, 우리 백종원이 와서 요리를 알려주셨어. 와, 완전 믿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굉장히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교황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완전 설득당하죠. 왜냐면 그 분야에서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사회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청중과의 얼마나 신뢰가, 얼마나 친밀감이 있게 소통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중에게 계속 말을 걸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손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청중이랑 친밀하게 소통하려는 요 자세를 사회성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사회성이 높은 우리가 화자가 얘기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이 믿게 되겠죠. 자,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인성적 설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 전략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누가 말하느냐,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느냐, 요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설득의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득 전략 비판적으로 분석하면 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들어야 돼요. 왜냐면 설득하는 말하기잖아. 나를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자, 말하는 이가 그 설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겠죠. 예를
힘을 들어서 인성적 설득을 쓰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일까? 라는 것을 내가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말하니의 설득 전략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성적 설득으로 막 나를 하려고 한다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얼마나 진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지? 여기서 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면 얼마나 그게 진짜 신뢰도가 있는 말이지? 라는 것을 내가 꼼꼼히 우리가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자, 그 다음으로 넘겨서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작품 정리를 보도록 합시다. 작품은 강연이었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교훈적이었고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설득 전략 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설득적 청중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대중적 대중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제재는 힘을 빼는 태도가 도움이 됐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제는 인생에서 힘을 뺄 때는 뺐지만 줄 때는 줘야 된다라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처음, 중간, 끝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간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처음 부분에서는 야구 경기에서 농담 때문에 불필요한 힘을 빼고 경기를 잘 치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처음 부분에 나와 있었고요. 중간 첫 번째에서는 만다고 라는 질문을 쓰면 불필요한 곳에서 힘을 거두어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중간 두 번째에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말하는 거, 사택 뭐 예를 들면서, 자, 끝부분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에서 힘을 빼고 원하는 것을 진정 내가 원하는 곳에 힘을 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자, 특징을 본다면 사투리를 사용을 했죠. 만다고 예를 들면서 사투리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다고 그래서 빠지겠어 만다고 그 돈 주고 샀노 막 이런 식으로 사투리를 활용을 했죠. 자, 그리고 말하니의 경험을 활용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죠. 자신이 했었던 여러 가지 경험, 뭐 야구 경기를 봤던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만다고 뭐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 그 선배 아이 얘기 뭐 흙 갖고 놀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자기 뭐 화목 얘기하면서 이제 가족들의 그런 예를 들기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경험을 활용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죠. 듣는 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맨 처음에 보시면 뭐 그런 데 나오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많이 계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유머를 사용해서 듣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고도 있었죠.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화목이라고 적어가라 했는데 그 화목을 많이 깨트리는 아버지가, 주범인 아버지가 할 말은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 하하하 막 웃음을 유발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특징이었어요. 자, 처음 부분부터 그런 선생님이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처음 부분은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손을 들게 했었죠. 처음 부분에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말하은이가 본 야구 경기 한 장면 소개했었죠. 언더셔츠 막 농담 얘기하면서. 포수가 투수에게 했던 농담과 그 의미를 얘기를 했었죠. 힘 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순간에 대처하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포수의 말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다 그러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당시에 어떤 순간이었니? 공을 아주 잘 던져야 되는 순간이었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형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야. 모두 형만 쳐다보고 있어. 이번 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잘 던져야 돼. 힘내. 이렇게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가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요.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라고 했지? 이현승 투수에게 힘을 뺄 수 있도록 양의지 포수가 뭐라고 했다는 거야. 아유, 형 이거 2개 껴입었어. 언더셔츠 2개 껴입었어. 추워. 아유, 나이 들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거 뭐니? 그거 뭐였니? 이거 힘을 뺄 수 있게 해주는 거였죠. 투수에게 한 농담 뭐니? 바로 힘을 뺄 수 있게 해주는 말을 했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처음 부분에 어떤 설득 전략이 쓰였는지 이거 아는 거 중요하다고요. 자, 처음에 이성적 설득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이성적 설득 메시지가 얼마나 논리적인가. 자, 포수의 농담과 그 의미를 들어서 중요한 순간에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농담 부분을 보여주면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힘을 오히려 들어가게 하는 말을 한다 그랬지? 너무 중요한 순간이야. 힘내. 잘해야만 해. 하지만 양의지 포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굉장히 이현우 투수에게 힘을 뺄 수 있도록 양의지 포수가 힘을 뺄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오히려 농담을 던져서 힘을 뺄 수 있게 됐죠. 그럼 긴장이 풀어졌죠. 공을 더 잘 던지게 됐죠. 그래서 경기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잖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 쓰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성적 설득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자, 포수와 투수의 대화 속에 말투, 몸짓 이런 거 뭐라고 하지?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적절한 비언어적인 표현을 써서 듣는 이에게 웃음을 유발했기 때문에 청중의 웃음을 유발했죠. 그러니까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였구나.
자, 처음 부분에서는 두 개가 있었죠. 두 개. 첫 번째 뭐였지? 야구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었죠. 정말 많이 계시네요. 저도 야구 중계를 거절 보는 편인데요. 라고 해서 듣는 이와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 우리는. 그러면서 거리감을 좁히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감성적 설득 전략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었죠. 그 양의지 선수가 뭐라고 했냐, 이영준 투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 어떻게 했지? 글러브를 이렇게 약간 쥐어박는 신용을 하더니, 피시! 이렇게 웃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에 돌아갔어요 하면서, 자, 말하는 사람이 투수의 동작과 표현을 재미있게 흉내를 내고면서 말을 했었죠. 연설을 할 때, 강연을 할 때. 자,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을 잘 활용을 했구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포수와 투수적 대화 속의 말투, 몸짓 이런 것도 비언어적 요소를 적절하게 써서 웃음을 유발했으니까 감성적 설득 전략이 바로 이 부분에 쓰여져 있구나.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중간 첫 번째 부분의 내용 흐름을 볼게요. 자, 중간 첫 번째 무슨 내용이었지? 중학교 때 가오는 화목이라고 적어서 냈지만 실제적인 우리 집의 가오는 만다꼬라는 단어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자, 그럼 만다꼬가 무슨 뜻이었지? 그리고 그거 무슨 예로 쓰였지? 라는 것을 살펴보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만다꼬라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질문을 던지자, 오히려 내가 불필요한 곳에서 힘을 거두어 들일 수가 있었죠. 내가 너무 힘주어서 긴장하고 있었구나. 근데 만다꼬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죠. 힘이 떨어지게 됐었죠. 내가 그러면서 여유를 찾게 됐었죠. 자, 그래서 불필요한 곳에서 힘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구나 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강연 프로그램 세바시에 출연하게 됐을 때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긴장이 됐다고 막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럴 때 내가 무슨 질문을 던져봤다는 거야. 바로 만다꼬라고, 내가 만다꼬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중간 첫 번째까지의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 첫 번째에서 중요한 거 역시 또 뭐겠습니까? 말하는 이의 설득 전략이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이성적인 설득 어디 나왔니?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신의 경험을 근거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곳에서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이었죠. 요 전체 부분. 자, 이를테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를테면 제가 가능 프로그램 출연할 때 너무 걱정이 됐어요.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여기까지는 걱정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듣는 이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니까 감성적 설득 전략이지만,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만다꼬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다꼬라는 질문을 던져봤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긴장이 될 때 만다꼬 내가 긴장을 하지? 만다꼬 내가 강연 프로그램에 나오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원래 잘하는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1시간씩 2시간씩 강연을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15분 정도는 부담이 덜하잖아요. 만다고 나는 긴장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긴장을 풀 수가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만다고라는 내용을 내가 질문을 던져보면서 긴장을 했던 것에서 힘을 풀 수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런 데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인생에서 힘을 줄 땐 주고 뺄 땐 빼야 된다라는 것을 만다꼬의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 설득 전략 볼까요? 자, 가운데 화목이라고 적어가라고 했더니 아버지의 이야기로 웃음을 줬던 거 있었고, 만다꼬라는 의미하고 거기에 만다꼬 무슨 뜻이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예들을 실감나게 말해서 오히려 이제 관객들에게 하여금 이제 웃음을 유발했죠. 재밌다! 막 이렇게. 자, 그 부분에서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집은 참고로 부산인데 저희 아버지가 가운? 화목이라고 적어가라. 그 당시에 이제 가운을 적어오라는 학교 숙제가 있었다고 했었죠.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아버지 우리 집에 가훈이 뭐예요? 아버지가 가훈? 화목이라고 적어라 했는데 이제 사람이 뭐라 그러니 강연자. 그래서 저는 화목이요? 집안의 화목을 가장 자주 깨뜨리는 주범이는 아버지가 할 말씀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적어서 냈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서 막 웃었죠. 왜냐면 재밌잖아요. 아버지가 화목을 깨는 사람인데 화목이라고 쓰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의문을 푸는 말하니의 모습, 말하니가 말하는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의문을 푸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웃음을 유발했기 때문에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였구나. 자, 그리고 만다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죠. 만다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어요? 바로 뭐하러? 뭐 한다고? 뭘 하려고? 영어로는 what for? 막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자, 뭐 하려고 그거 하는 거야?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걸 설명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죠. 만다꼬 그릇에 빠지게 했어 너. 자, 번역하자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 만다꼬 그 돈 주고 샀나? 뭐하러 그만한 돈을 들여 샀어? 자, 난 꼭 그 자리에 오르고 말 거야. 만다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만다꼬를 이용한 예를 굉장히 사투리를 써서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나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재미와 웃음을 주고 있죠. 사투리를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체크할 수 있다고? 바로 웃음을 유발했기 때문에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있었죠? 이를테면 제가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자, 이 부분에서도 뭐라고?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해서 내가 사실은 걱정이 됐다고요. 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동정심을 불러 일으켰죠. 걱정이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감성적 설득 전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맨 마지막에, 중간 맨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카메라 때문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 자, 하지만 여기서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긴장할 여유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만 제 이야기를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면 분위기가 좋을 테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카메라에 녹화가 잘 될 테니까 저는 결국 카메라를 의식할 필요가 없이 힘을 빼고 평소에 하던 대로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였어요. 라고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듣는 이 자신이 강연의 주인공이다라는 자긍심을 제가 들어서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있었구나. 이렇게 체크. 또 하나 뭐 있었지? 인성적 설득 전략이 있었죠. 강연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을 때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또 인성적 설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제 이 부분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 걱정이 됐다라는 그 감정을 초점을 넣어서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감성적 설득 전략이 되는 거죠. 근데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감성적 설득 전략으로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만약에 걱정이 돼서 이런 모습을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또 그렇게 맞춘다면 또 인성적 설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만다꾸라는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고 본다면 이성적 설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 풀어야겠니? 이제 선지를 보고 이게 답안지를 보고 이제 그 상대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감성적 설득 전략에 속하는 거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인성적 설득 전략에 속하는 거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 설득 전략에 속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긴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이제 학교 시험이라면 그냥 이렇게 감성적 설득 전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서 만다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을 줄 땐 주고 뺄 땐 빼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면 이성적 설득 전략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교과서 이제 뒤에 이해 탐구 내용에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간 두 번째 내용의 흐름을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눈을 정말 많이 의식하더라라는 내용 나오면서 회사의 사택 예를 들었었죠. 자, 회사의 사택 얘기했었죠.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주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웃을 따라서 차를 막 바꾸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너스를 받게 되면 소형에서 뭐 중형에서 대형으로 차를 막 바꾸더라. 자, 그러면서 나도 똑같은 그 사람이랑 똑같은 직급에 있는데 똑같은 직급에 옆에 사람이 차를 바꾸면 어떤다는 거야. 나도 바꿔야 되는 걸까? 나도 지금 바꿔야 될 땐가? 저 사람한테 밀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바꾸겠다라는 그 욕망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런 욕망이 막 생겼을 때 마한다꼬라는 질문을 떠올려 보라고 했죠. 마한다꼬 내가 차를 바꿔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지를 성찰해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 인생은 마라톤 비유한다고 하면서 마라톤하는 친구 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해도 있는 힘껏 내가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마라톤의 백미는 다 힘들게 뛰고 나서 마시는 시원한 한 잔의 음료에 있다. 그러니까 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들었었네요. 자, 그럼 중간 두 번째에서 역시 중요한 건 설득 전략이죠. 어떤 설득 전략이 있었냐 봅시다. 자, 이성적 설득. 자, 여러 사례의 근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자, 이 부분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메라를 굉장히 의식하면서 살더라. 그 카메라가 뭐였는데 바로 남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더라. 자, 그래서 어떤다는 거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뒤처지게 보이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회사 사택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내가 차를 바꿀 때가 된다. 저 사람이 바꾸니까 나랑 같은 직급인데 저 녀석보다 내가 뒤떨어져 보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의 욕망이 막 생기게 된다. 바꾸고 싶다. 팔을 바꾸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는데 그 욕망이 진짜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죠.
그것은 남의 눈이라는 카메라를 의식한 욕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예를 들어서 사택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성적 설득 전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성적 설득 전략 보면 사람들이 했던 말과 생각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렇게 막 내가 바꾸고 싶을 때, 막 차를 막 바꾸고 싶을 때 뭐라고 했어? 마한다고?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마한다고 내가 차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차도 멀쩡히 잘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해보다 보면 아, 내가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거. 뭐 이거 이런 예도 들었었죠. 내가 완전히 막 반하지 않은 정말 뭐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지금 뭐 사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찼을 경우에 너 결혼 안 해? 이렇게 막 압박을 준다는 거야. 이제 그런 압박을 느낄 때도 마한다고 내가 이렇게 나 대신 저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해줄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진짜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나이가 차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 옆에 있고 그냥 사귀고 있으니까 결혼한다. 그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마한다고 라는 질문을 내가 던져보면서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해라라는 뭐 그 예도 들었죠. 이제 엄마가 자식한테 이제 공부해 했을 때 그 잔소리가 진짜로 얘를 위해서 내가 공부해라라고 말을 하는 걸까? 라고 이제 던져볼 수 있다는 거야. 마한다고? 라는 질문을 통해서 마한다고 내가 얘한테 공부해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아, 저렇게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애한테 공부해라고 압박하는 것은 내가 그냥 얘를 진짜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그냥 성적이 안 나오면 남들 눈에 창피하니까 쟤는 더 잘하는데 옆집아 더 잘하는데 난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했던 말과 생각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그런 욕망을 건드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였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거 있었죠. 인성적 설득. 누가 말하느냐에 관련된 거. 자, 자신이 카피라이터 출신이다 라는 어떤 거 직업적 전문성을 내세워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 있었죠. 바로 이 부분이죠. 저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광고의 글귀를 만드는 사람, 광고의 문구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요 그 욕망을 주입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요 나 차를 바꾸고 싶어, 나 애플워치 사고 싶어, 나 예쁜 옷 입고 싶어. 자, 막 이런 욕망에 빠질 때요 그 욕망 당신의 진짜 욕망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그거 주입하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높아지죠. 자기가 해봤다잖아. 자기가 그런 직업을 가졌다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카피라이터 출신이라는 직업적인 전문성을 내세워서 내가 전문가였잖아. 내가 그런 거 해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되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전문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겠니? 바로 인성적 설득전략. 말하는 사람의 초점을 자, 다음 자로 넘어가서 이제 끝부분의 흐름을 볼게요. 자, 말하는 이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인생에 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을 정도로 조율을 하는 것이었구나. 자, 힘을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빼는 것이 필요했어요. 자,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빼고 싶을 때 뭐라고요? 바로 마한다꼬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내용이 흘러가고 있네요. 자, 그럼 역시 중요한 거 끝부분에 쓰이는 말하는 이의 설득 전략이 중요하겠죠. 자, 뭐 있지? 맨 처음에 이성적 설득이 있었죠. 논증 방법 가운데 유추를 사용했죠. 자, 공통점을 가지고 비슷하다. 뭐하고? 바로 인생과 음악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바로 이 부분이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에 힘을 뺄 수 있어야 정말로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힘을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빼고 이렇게 해야 리듬이 생기는 거죠. 힘을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빼고 해서 리듬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음악에서도 어떤다고? 강박 센 것만 있다. 빠바바바바바바 아이고 귀 아파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요 이렇게 되면 리듬이 생겨나지 않잖아요. 음악도 어떤 게 중요하다고? 강하게 빰! 빰! 하고 쉬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강박 있고 약박이 돼. 강약 이렇게 리듬 이렇게 생기게 되면 아름다운 음악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음표가 있다면 가사가 있다면 빠바바바바라라라 이렇게 있다면 쉬는 쉼표 다 쉬어주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야 뭐가 생긴다고요? 리듬이 생겨나게 되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박과 약박이 함께 있어야 음표와 쉼표가 함께 있어야 바로 리듬이 생겨나는 거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인생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음악과 인생의 비슷한 점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유추의 방식이 있습니다.
쓰이고 있구나라는 거. 자, 음악과 바로 인생의 공통점 바로 뭐지?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힘을 줄 땐 주고 힘을 뺄 땐 빼고. 음악에서도 강박이 있으면 양박이 있고 음표가 있다면 쉼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듬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성적 설득 전략의 부분은 어디입니까? 자, 강연의 핵심 내용을 듣는 이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서 공감을 얻도록 하는 부분이었죠? 바로 여기였죠. 힘을 빼고 싶을 때, 여러분들 살면서 힘을 빼고 싶을 때, 자, 기억해야 될 세 글자가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다고!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했죠? 자, 그 부분에서, 자, 이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인 거예요.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동조를 해서 공감이라는 감정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내 말이 설득력이 있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인성적 설득 전략. 자, 말하는 게 건강한 인생관을 솔직하게 말해서 자신의 인생관은 이런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높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강연자 봤지만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인생관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때? 신뢰감이 팍팍팍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끝부분 전체가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은요. 남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인생에 대해서 고마움을 잃지 않을 정도의 조율에 해당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이제 쭉쭉쭉쭉쭉 얘기했던 거 있죠. 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인성적 설득 전략. 말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인생관이 건강한 것 같잖아.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설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성적 설득 전략이네요. 자, 그럼 강연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볼까요? 꼭 이 강연뿐만이 아니라 자, 강연이라면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까를 봅시다. 자,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분명하고 당당한 말투로 해야 된다고 제가요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만났고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니 저 자식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신뢰감이 팍팍팍 떨어지잖아. 하지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당당한 말투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신뢰감이 느껴지게 되죠.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력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듣는 사람과 어떻게 한다고 골고루 눈을 맞춰야 되는 거야. 내가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 한 사람하고만 맞추고 있으면 뭐 둘이 사귀는 거니? 안 되는 거죠? 자, 골고루 눈을 맞춰야 그렇구나. 저 사람은 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되죠. 당당하게 보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자, 그리고 강연 내용에 어울리는 손짓과 몸짓을 사용해서 이 사람도 썼잖아. 이렇게 쥐어 박았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비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하게 썼죠. 자, 그렇게 해야 강연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설득력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다코를 설명할 때 썼던 시각 자료, 그러니까 적절한 시각 자료를 강연에서 그 강연 내용에 맞게 적절한 시각 자료를 사용을 해야 어떻게 되겠니? 조금 더 설득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다코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시각 자료를 적절하게 막 집어넣었잖아. 우리 강연 내용 보여줬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거예요. 자, 이거는 이 강연뿐만 아니라 다른 강연에서도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것들이니까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연에서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고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이야기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죠. 교과서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었어요. 200페이지에서 요 부분 있죠. 서로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 고칠 만한 부분이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을 굉장히 많이 의식한다라는 내용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뭐의 예를 들었습니까? 회사 사택 있었죠 아까. 회사 사택의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회사 사택의 요런 예를 통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더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택의 예, 일반적인 이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던데 라는 식으로 논리가 흘러가게 됐죠. 구체적인 사택의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 우리나라 사람들로 넘어갔죠. 그럼 뭐가 쓰인 거야? 바로 기납이 쓰인 거죠. 자, 그 선생님 기납의 단점 뭐라고 했죠? 논리적으로 허점을 집어본다면 요거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 이 예만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거예요 지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라고 이제 타당성을 질문할 때 이게 타당한가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귀납이잖아요. 그럼 근거가 약해. 왜냐면 몇 개 안 되잖아 사례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택에 사는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차를 바꿨다는 것을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 없는 특수한 사례야. 몇 가지의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너무 일반화를 시킨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을 의식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허점을 집어볼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귀납의 방식이 쓰여서 논리적으로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귀납의 허점을 딱 집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딴지를 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왜 좁은 땅덩어리가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좁은 거야? 10cm인 거야? 20cm인 거야? 40cm인 거야? 시추 나왔어? 자,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100명이야? 200명이야? 300명이야? 500명이야? 50명이야? 나와 있어요? 이거 안 나와 있죠.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와 있죠. 자, 그걸 가지고 타당성을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 거야.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 좁은 땅덩어리 얼마나 좁은 건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은 건데. 자, 이런 말들은요, 통계 자료나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 못해. 근거로 부족해 라고 내가 딴지를 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다 해줬어요. 와우!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 탓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기분이 좋은 건 기분 탓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시험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